경제연원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우리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AI 반도체의 선두주자죠.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성적표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뜨거운 기업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일 것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름이 질투라는 이런 뜻인데 너무 잘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질투를 받고 있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네. 잘 나가고 있고요. 자, 이게 우리가 왜 엔비디아의 실적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요. 엔비디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바로 세계 경제의 부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의 열쇠 고리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되면 앞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AI 등이 폭등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엔비디아 실적을 아주 밤사이에 아주 주시해 왔거든요. 네. 나타난 실적을 보면 일단 시장 예상치, 여기서 말하는 시장 예상이라는 것은 뉴욕 증시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예요. 그보다도 조금 더 높은 매출은 181억 달러, 그리고 수익은 주당 순이익은 4.02달러 이렇게 나와서 일단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랬어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자 지금 상반기에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 효과를 타고 많이 성장을 했고 예. 뉴욕 증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로 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네네. 전년 동기보다도 높고 시장 예상보다는 높지만은 그러나 최근에 주가가 상반기에 약 한 250% 올랐거든요. 예. 그런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높지 않네. 라는 이런 어떤 분석도 일각에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실적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3분기라는 게 예. 엔비디아가 말하는 3분기라는 게 8월, 9월, 10월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지금 11월이고 다음 달 12월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가는 미래 가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망치 더 높은 것 같긴 하던데요. 그 전망치, 그 매출 전망치 자체는 매출은 꾸준하지만은 특히 수익률 전망이 수익률이. 4분기 수익률 전망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그 그렇군요. 이유가 이제 한마디로 중국 변수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AI 반도체에 그중에서 4분의 1 가량이 중국에 수출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무역 갈등 속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에 수출되는 AI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나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수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 금지하는 바람에 엔비디아는 이럴 때를 알고 좀 그 수출 금지 대상이 아닌 저급 사양 쪽으로 제조 시스템을 다 개조했거든요.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개조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예. 결국은 저급 사양을 만들어서 수출하려던 엔비디아의 계획은 오히려 엔비디아에 큰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중국 수출도 줄어들지만은 그 추가 저사양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엄청난 비용이 예. 4분기에 수익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악재가 돌출하면서 정권 시장에서는 장 마감 전에도 주가가 떨어졌고 또 이게 발표된 이후에 장후 애프터 아워 시간에도 뭐 1% 비교적 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이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도 궁금해진 상황인데요. 4분기에 저희가 항상 이 시간 통해 박 기자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대로 반도체 실적이 그래도 바닥 찍고 이제 턴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으니까 이 엔비디아의 중국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엔비디아가 잘 되고 못 되는 대목하고 예. 세계 반도체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자,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면에서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4분기에도 매출은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예. AI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또는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고대역 반도체라고 하는 HBM 이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AI의 인공지능 수요가 결코 간단치가 않다. 그런 관점에서 오랜 기간 악순환의 장기 불황의 터널을 겪어왔던 반도체 쪽에는 상당히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총량적인 면에서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견실하다는 것을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떨어지냐? 이것은 중국의 수출 금지가 된 품목이 대부분 엔비디아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고사양 GPU 반도체 예. 이것을 그동안에는 이 엔비디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해 왔거든요. 네. 이거를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AMD라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이 반도체 회사도 또 생산하는 바람에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는 것이 세계 반도체 회사에 뭐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아하. 엔비디아 자체가 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고 네. 반도체 자체로만 보면 지금 두 가지의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견실하다. 그렇다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거기다가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금리 대목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겠는가. 예. 12월 달 FOMC도 금리 동결 쪽으로 내년 1월 달 쪽으로도 금리 동결이 된다. 그렇다면 내년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기대. 이러면서 기술주들의 자금이 또 몰리고 있거든요. 예. 물론 밤사이에는 연준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FOMC 마이뉴트라는 의사록에 보면 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아직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라는 또 시그널을 냈어요. 그랬군요. 그 바람에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 엄중한 그 캄캄했던 반도체 바닥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말 또 산타랠리 얘기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부진을 잘 버텨왔던 우리 자영업자분들 채무의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에 금리가 보통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외 금리가 많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로 올라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일 뿐이고 예. 이미 은행의 대출금리 또는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대출금리 부담이 8%, 9%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성장은 둔화돼서 뭐 실질 성장률이 1.4 올해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1.3인데 금리는 거의 8%다. 그 부족한 것은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손실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손실, 금리 부담은 높은데 이것을 그 금리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연체가 지금 다중채무자들 기준으로 보면요. 연체가 지금 벌써 2.4배, 예. 0.75에서 네. 1.78, 1.78이라는 숫자는 간단치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그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약 2% 가량이 지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다중채무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만 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다중채무자거든요.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또는 제3금융권 그렇지. 이런 데에 걸쳐서 융자를 받고 있는 분인데 그야말로 이제 금리 인상에 예.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고 견뎌왔는데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는 아주 그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겠습니다. IMF 같이 이제 여러 국제 기구에서도 이제 뭐 이 자영업자도 그렇습니다. 한국 가계빚 증가도 좀 우려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박사님 보시는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예, 가계빚이 현재 절대 수준은 우리가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간
그 상승 속도는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내려가지 않고 높아져 있는 하이츠 금리, 예. 그 개마고온 금리가 상당 기간 길어지면 가계들이 그 쏙쏙 연체로 빠질 수가 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높은 상태로 길게 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그 고온 금리가 아주 금리 급격한 인상기에 한 1년 6개월 정도 계속되면 아, 그랬군요.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인지 우리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고온 금리의 파고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서민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카드론 대환대출인데요. 오죽했으면 저런 걸 쓰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카드론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고 단기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 카드론이 만기가 되니까 못 갚으니까 또 대환을 하면 한두 번 정도 다시 리발빙을 해주기는 하는데 네. 그때 금리가 더 높아진단 말이죠. 이 카드론 금리가 대환대출 금리가 15%가량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15%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단기 급전 때문에 당장에 부도나면 카드론이라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의 파고가 한계 영세업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